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박희영입니다. 자, 핵심 요약집 해설강인데 3시간 정도를 통해서 핵심 요약집의 이제 주요한 내용들 요걸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네, 뭐 3시간이라서 내용을 샅샅이 볼 수는 없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 중심으로 테마별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국토개법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 1번에 광역도시계획인데 워낙 자주 나오는 사항이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내용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자주 붙는 게 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하느냐,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협의간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느냐, 수립권제 관한 사항이 자주 나와요.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절차까지 정리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수립권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둘 이상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고,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다.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죠. 그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의 개념이라든지 법적 성격 등은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계획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 계획 수립하는 기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공법에서 수많은 계획들의 수립 기준이 다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립 승인한 절차인데 먼저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속할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에 광역계획권 지정과 연결해 보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같은 도면 그 지정을 도의사가 했었죠. 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계획의 수립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수립권자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단순화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죠. 그리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누가 하느냐, 계획 수립을 누가 하느냐, 이 뭘 물었느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지정될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계획의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고,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도의사가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그다음에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 계획 수립을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요 틀에 맞춰서 두 개 짝이 있죠. 도의사가 짝이 되는 건 시장 군수고 국장과 짝이 되는 건 시도의사입니다. 요 짝 맞춰서 쭉 판단하면 되는데, 예컨대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승인은 도의사한테 받는 거고,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 승인은 국장한테 받습니다. 예컨대 시장 군수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또는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국장 승인받는다? 이러면 틀리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짝만 맞춰서 이제 쭉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또 시장 군수가 요청하니까 계획 수립은 도의사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요청 안 한다. 이때는 국장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의사 보면서 국장 찾고 시장 군수 보면서 도의사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요것만 쭉 적용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핵심 사항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나머지 내용 이어보면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나서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시장 군수가 안 하니까 시장 군수 짝이 되는 게 도의사라 그랬죠.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도의사가 수립한다. 그다음에 국가계획 관련되면 당연히 국토장관이 수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나서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시도의사가 안 하니까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와 짝이 되는 건 도의사, 시도의사와 짝이 되는 건 국장. 이 짝만 맞춰서 쭉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필요할 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시도의사와, 도지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니까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절차는 생략하고요. 여기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의사 승인받는다. 시장군수니까 도의사 승인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도의사가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시장군수와 도의사, 그다음에 시도의사와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이 절차도 생략하고 계획을 다 수립하고 송부를 하게 되는데 송부할 때도 도의사가 승인하고 나서 시장군수한테 송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장이 승인할 때는 시도의사한테 송부하게 되죠. 그리고 송부받은 시장군수, 시도의사가 이를 일반에 공고하게 되는데, 여기도 다 짝 맞춰서 이제 그 송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절차적인 사항은 어차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나 도시군관리 수립하는 절차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립권자만 혼동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내용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그 핵심 내용 정리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요 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광역기권이 같은 도 안에 지정된다. 도의사가 광역기권을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광역기권을 지정하게 되면 국장이 지정하게 되고, 이때 계획 수립은 같은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둘 이상 시도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이 도의사와 시장군수, 국장과 시도의사 요 틀을 가지고 이 수립관제 관한 사항을 전체를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핵심 내용을 이 정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테마 2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여기는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워낙 단순하니까. 수립하는 사람이 오로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받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했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권자 이것도 워낙 빈도롭게 나오니까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약집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하게 되죠. 누가 입안하느냐? 입안권자. 입안권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줄여서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때도 있고 도의사가 입안할 때가 있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해수부 장관이 뭐 입안하고 결정하고 뭐 기준도 정하고 다 하는 거죠. 지정도 해수부 장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 나오면 무조건 회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빼면 입안권자가 원칙은 특광시군, 예외로 국장, 도의사가 입안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국장이 입안하느냐, 어떤 경우에 도의사가 입안하느냐, 이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의사다.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못하죠. 그래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두겠습니다. 입안의 제한. 입안 제한도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제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민인데, 주민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제한할 수 있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 입안할 수 있는 자한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입안하는 건 아니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한 사항을 잘 정리해야 된다.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요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라는 게 나오죠. 결국은 용도지구 없애고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 수립 변경, 이것도 결국은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니까 뭐 지구단위에 관련된 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 중에서도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 중심의 개발지능지구, 이걸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공업 유통물류 기능 중심의 개발지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근데 법에서 이걸 줄여서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복합구역 이걸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요 사항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키워드로 두 문자로 이게 어떻게 해서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반시설, 두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지능지구. 그러니까 기지개죠. 기지개를 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기지개를 폈는데 누가 폈냐면
탤런트 중에 공유라고 있죠. 공유. 기지개를 탤런트 공유가 기지개를 핀 겁니다. 근데 기지개를 집에서 핀 게 아니라 산에 가서 폈어요. 산업유통개발지능 주고.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지능 주고 제안할 때 조건이 있는데 그걸 좀 먼저 보고 다시 보죠. 산업유통개발지능 주고 지정을 제안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면적이 1만에서 3만 요 사이. 그러니까 1만이니까 여기 만이죠, 만. 그리고 3만 제곱미터니까 3인데 요거는 만이고 요거는 3이니까 3개, 세죠. 만세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만세입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 다시 앞으로 가서 주민들이 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개예요. 기지개를 탤런트 공유가 폈습니다. 산에 가서 기지개 피다가 그 모습이 만세 부르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만세를 불렀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세 부를 때는 당연히 입으로 부르겠죠. 그래서 기지개 공유 산에서 만세 입으로 이렇게 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이게 먼저 딱 생각나야 돼요. 기지개 공유 산에서 만세 입으로. 네, 속이게 되면 여기 없는 거. 근데 용도 지역을 제한한다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없는 걸 넣어서 속이는 거니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제한할 때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는 한 번에 싹 기억하시면 돼요.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제한이 도시개발법에도 나오고 정비법에도 나옵니다. 근데 어느 법에 나오든 제한할 때 동의가 기본적으로 다 3분의 2예요. 그래서 제한 동의 기본은 3분의 2인데 다만 예외로 기반시설, 여기 시설자가 있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 시설자가 보이면 5분의 4예요. 그래서 제한할 때 동의받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시설자가 보이면 5분의 4, 시설이 없으면 모두 다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긴 안 나오지만 뒤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동의받는데 제한 동의가 다 3분의 1이라 그랬죠. 도시개발법에서는 3분의 2 동의받습니다. 정비법에도 제한이 나와요. 거기도 제한할 때 동의받는데 3분의 2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보이면 5분의 4고 시설이 안 보이면 다 3분의 2니까 세계법의 제한을 한 번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공간 재구조화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게 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자가 있으면 5분의 4, 시설이 없으면 3분의 2예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한이나 또는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이때는 3분의 2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시혁신구역 등과 함께 제한한다. 이런 경우에는 5분의 4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보일 때만 5분의 4, 시설이 없으면 모두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제한할 때 그 요건이 아까 면적은 만세라 그랬죠. 1만 이상 3만 미만. 그리고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여기에다 제한을 해야 돼요. 다른 지역은 해당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개발 안 된 지역 중에서 그나마 개발 가능한 게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주변에 있는 생산관리 이걸 포함해서 여기다 제한하는 거고 그리고 계획관리가 이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야 뭐 당연한 얘기니까 토지 특성이 과다원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서 일정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그 기준에 당연히 적합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 제한할 때 요건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 면적이 50% 이상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한 관련해서 뭐 통보를 언제까지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한 사항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한 사항 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위반했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하는 사람이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죠.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50만 이상이 대도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 이제 예외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도 있고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예외로 시장군수가 결정, 국토부 장관이 결정,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들을 외우셔야 돼요.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계획은 딱 하나예요. 지구 단위 계획. 두 가지는 나눠져 있습니다만 다 결국 지구 단위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라는 표현이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구 단위가 안 보인다 그냥 틀린 거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 그 수산자원복역 딱 하나니까 이건 뭐 단순한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계획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국토부 장관 항목 여기 4번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 4의 내용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요 4번은 회장, 나머지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요 내용 세 가지가 확실하게 딱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결정한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맞는 거고 여기 없는 게 나오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구역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여기 없죠. 틀린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결정을 국토부 장관이 할 거고, 근데 개발자원구역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가기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 이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이걸 두 문자로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개발자원구역부터 해서 개발자원구역 지정 변경,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던 계획,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계획, 그다음에 국가기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 국가기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두 문자로 개, 국, 국, 시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집에 개가 있는데 하도 짖어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개입을 꾹꾹 틀어막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나오면 개, 국, 국, 시 여기 생각나야 됩니다. 정리하면 계획결정원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예외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결정한다가 나오면 지구당 나와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계획 꾹꾹시 여기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무조건 수산자 목욕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워낙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그 수립하는 사람을 받고, 다음 테마 3번에 도시군관리 결정되고 나면 그 효력이 가는 사항인데, 교재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결정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관리 결정되고 나면 그 효력은 지용되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데, 지용되면을 고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결정 고시가 아니라 지용되면. 지용되면은 뭐냐면 도시군관리 결정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작성하는 도면이에요. 계획을 위반하면서 도면을 너무 상세하지 않은 도면을 썼기 때문에 계획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지용도면을 다시 자세히 그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도면이 고시가 돼야 그때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데,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가끔 속이면서 여기다가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다음 날 설정 넣어서 속이는데, 다음 날부터는 틀리니까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주의해 두시고, 그다음에 기득권이 보호되는데 기득권은 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거예요. 기득권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계속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계속하느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관계없이 계속한다. 이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했다. 이때는 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공사를 계속한다. 다만 예외로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여기 지정된 경우, 이때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도시별법 또 정비법에 또 나와요. 그래서 도시별법이나 정비법 여기서 나오면 도시개발법이나 또는 정비법에서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표현은 똑같으니까 요 키워드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구역 지정 당시 사업공사에 착수했다.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당시 착수 이 표현이 나왔을 때 도시발법 정비법 모두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당시 착수라는 표현이 국토교육법에 나왔으면 뒤에는 관계없이 이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맞는 거고. 근데 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계획결정 관계없이 그냥 계속하는 거고.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 요게 이제 앞에 있으면 그때는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별법 정비법에서 당시 착수가 나오면 동일하게 30일 안에 신고가 계속하는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용도면은 작성한 사람이 위반했던 사람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지용도면은 계획을 위반하면서 만든 서류를 자세히 그리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위반한 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지용도면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때가 있었고 도의사가 위반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수산자원목욕은 해수부 장관이 위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는 지형도면도 이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다.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과 그냥 기본적으로 동일한 거죠. 그리고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도의사 승인받는다. 근데 대도시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키워드죠. 대도시의 경우에는 신청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대도시는 요청할 필요도 없고,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대도시에 대해서 도의사가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직접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도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는 도의사 승인받는데,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은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대도시도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에 관한 건 이 정도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 효력까지 좀 봤고요. 테마 4번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교재는 230페이지입니다. 자, 용도지역은 뭐 그 의미나 용도적 종류나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되니까 여기서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용도적 내용,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죠. 도시지역이 주상공록이 있고, 주거지역이 전일준, 상업이 중일군요, 공업 전일준, 녹지는 보호생자, 이건 다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의미도 당연히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도지역,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죠. 도시군을 결정한다는 거는 그 절차, 위반은 특광시군이, 예외로 국장도의사가 위반하고, 결정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예외로 국토교통장관이 결정을 해야 용도지역이 지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 위반하면서 기초의사, 주민의견, 의회견, 그리고 결정할 때는 협의심이 다 거쳐서 결정 고시해야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례가 있죠. 용도적 지정 특례. 그러니까 원칙은 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특례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적은 지정이 돼버립니다. 지정된 이유가 법에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정해서 뭐뭐로 본다, 이거를 이제 의제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용도적 지정이 의제되는 사항들이 있고, 요 내용들이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온 사항들이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립지와 관련된 특례가 있고, 두 번째,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매립지와 관련된 특례, 두 번째, 도시적으로 결정이 의제되는 사항 5가지가 있고, 관리적 관련된 특례가 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매립지와 관련된 특례부터 보면, 매립지의 경우에는 공유주면 바다만 해당되는데, 공유주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같을 때,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인데, 보다시피 문장이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 시험장에서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어가는 내용이 나오면 읽을 필요가 없고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키워드는 요 말이 키워드예요. 같으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내용과 같으면, 같으면이 보이면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끝에를 얼른 보고 본다라고 돼 있으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 본다, 이 표현이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같은데 끝에 가서 본다가 안 나오면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을 통해서 따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이 나오면 끝에는 본다다, 이렇게 기억하고 푸시면 됩니다. 거꾸로 같으면이 안 나오는데 본다가 나오면 틀린 거, 같으면이 나오는데 끝에 본다 안 나오면 틀린 거, 이렇게 그냥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고시는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본다가 용도적으로 지정된 걸로 보는 거지,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립니다. 지정이 의제됐을 때 고시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고시는 따로 하더라,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은 게 아니죠.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적 내용과 다를 때, 또는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같은 게 아니니까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을 통해서 지정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을 때만 본다가 되는 거니까
결론으로 매립지가 나오면 같으면 본다. 키워드 뭐 별거 없죠. 매립지 같으면 본다.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해 놨다가 문제가 나오면 단어를 찾아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다음에 5가지 구역 등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인구산을 밀집하는 지역인데 다음에 지역들이 모두 다 인구산을 밀집하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항만구역 누가 봐도 인구산을 밀집할 거고 어항구역도 고깃배가 들어오는 포구들이죠. 그 속초의 뭐 대포항이라든지 또는 인천의 그 소래포구라든지 뭐 이런데 다 인구 밀집하는 지역이니까 이런 데는 인구가 밀집하니까 도시적이 되겠다라는 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산업단지 마찬가지고 택지개발지구 이게 아파트 부지니까 뭐 인구산 당연히 밀집하게 되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인데 여기 조금 단어가 좀 이상해 보여도 이게 발전소 말하는 거고 발전소는 다 공장들이니까 산업이 밀집하면서 인구도 밀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는 안 외워도 지문에 나오니까 요걸 보고 연관되는 키워드를 보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항만구역이 보이면 뒤에 연접이 꼭 나와야 돼. 연접. 그것도 도시지역이 연접한 공유주면 이래야 도시지역이 의지되는데 속일 때는 여기를 바꿉니다. 그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주면 또는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주면 여기를 바꿔 속이니까 항만구역이 보이면 일단 연접해야 된다. 또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된다. 이거를 꼭 확인하고 푸시고 어항구역이 보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주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 때에는 도시지역에 연접 이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거고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라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속일 때는 이제 이런 농공단지 갖다 넣거나 또는 국가나 일반 도시첨단 이거를 빼고 문제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보면서 국가 일반 도시첨단 이게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국일도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산업단지는 국일도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게 도시가 되는 거고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연접하든 안 하든 그 택지가 어떤 택지든 지역이 어디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도시가 되니까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발전소인데 수력발전소는 인구산을 밀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건 제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기 위한 경우 이것도 인구가 밀집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로 의제가 안 되니까 제외되는 2가지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설비 이걸 좀 주의해 두시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특례인데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거고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지역 보전 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데 이 특례는 관리지역 안에서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이라는 거는 도시로 하기도 애매하고 농림지역을 하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하기도 애매한 이런 지역을 모아가지고 관리적으로 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토지 특성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서 내용이 분명해졌죠. 농사를 열심히 져야 되는 토지다라고 분명해졌으니까 그 농업과 관계되는 토지가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는데 원래 용도지역은 관리지만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는 순간 해당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전산지인데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것도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뒤를 잘 보고 풀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요 단어가 농업진흥지역 요 단어가 나오면 앞에는 관리지역 요 말이 있어야 되고 뒤에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앞에는 관리, 뒤에는 농림이다. 이게 딱 구별이 돼야 됩니다. 보전산지가 나오면 앞에는 관리지역이 나와야 되죠. 뒤에는 보전산지 뒤에는 요 2개 지역이 있다라는 거 꼭 주의해 두시고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왜냐하면 보전산지가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농림지역이 될 때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적이 될 때도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역이 하나만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관리지역 특례는 앞뒤를 보면서 푸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앞에는 관리, 뒤에는 농림지역. 보전산지 앞에는 관리지역, 뒤에는 2개.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용도적 지정에 관한 사항을 봤습니다. 용도적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5번에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인데, 용도지구는 일단 그 종류, 그 세분에 관한 사항이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이런 내용들 좀 용도지역에 비해서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용도지구 종류 세분, 요거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 빈도가 용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종류 세분에 관한 사항을 많이 물으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죠. 자, 교재는 236페이지입니다. 자, 용도지구의 생략하고 용도지구 지정 및 세분에 관한 사항인데, 용도지구 종류가 법에서 9가지 정하고 있죠. 그 9가지 용도지구가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걸 넣어가지고 속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종류 9개를 두 문자로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대로 외우기는 좀 불편하니까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경관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고도지구, 경취보고예요. 경취보고. 경치를 본다 생각하세요. 경치. 시골 가서 경치 보고. 복합용도지구가 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총 9개인데, 이걸 두 문자로 경치보고, 복특방, 빵개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외워두시는데, 의미를 살짝 붙여가지고 시골 가서 경치 보고, 경치가 워낙 좋아서 그 동네 살고 싶어요. 집 살려고 복특방에 갔습니다. 복덕방인데 복특방이나 복덕방이나 발음 비슷하니까 경치 보고 복특방에 가서 집 살려고 했는데 집이 하나도 없어요. 빵개입니다. 그래서 경치 보고 복특방 빵개. 그러면 좀 비교적 쉽게 외워지죠. 경치 보고 복특방 빵개고, 단어 자체는 요 첫 글자로 시작하는 가장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기억이 돼요. 경은 경관지구고, 보는 보호지구고, 취는 취락지구고, 개는 개발진흥지구, 방제, 고는 고도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까지. 의미도 따로 할 게 없어요.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보호지구는 뭔가 보호하는 거, 국가유산이나 중요시설물 등등을 보호하는 거, 취락지구는 말 그대로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는 일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방제지구는 재난을 막겠다라는 거죠. 풍세, 산사태 등등 재난을 막겠다. 고도지구는 높이고,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이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이름 그대로 특정 용도의 시설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는 건데, 핵심 표현은 입지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막겠다.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입지 제한이다. 이렇게 해서 요건 하나 의미를 따로 기억해 두시고, 복합용도지구는 토지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이름이 복합이니까 뻔한 의미고, 중요한 거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그래서 입지를 제한하는 거는 특정용도 제한지구고, 입지를 완화하는 거는 복합용도지구다라는 거를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외우는 것도 쉽고 의미도 쉬운 거니까 일단 경치보고 복특방 빵개에서 이렇게 9가지 용도지구 종류를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세분되는 게 있고 세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다시 보고, 경관지구 세분이 되고, 보호지구도 3가지로 세분됩니다. 취락지구는 2가지로 세분되고,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분되고, 방제지구 2가지 세분돼요. 근데 나머지 고도지구 세분 안 되고, 방화지구도 세분이 안 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나 복합용도지구는 세분이 안 돼요. 그리고 5가지가 세분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세분되는지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그래서 누군가 특별한데, 누가 특별하냐면 경자, 시가 특별한 겁니다. 경자, 시가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경관지구는 경자, 시특, 자연, 시가지, 특화 외워두시고, 의미는 또 쉬워요. 자연 경관지구니까 대표적인 자연이 산이죠. 산이나 구릉 등의 경관, 이걸 보호하기 위한 게 자연 경관지구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특화 경관지구는 특화된 경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특화된 경관. 그 특화된 게 지역 내 주요 수계 등 수변, 이 물과 관련된 게 모든 지역이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이게 이제 다른 적이 없는 해당 지역에만 특별히 있는 특별한 경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특화경관지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미는 뭐 특화경관지구 하나만 주의하시면 쉬운 거니까 일단 종류를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요. 경관지구는 경자시트. 근데 보호지구는 멱사문 환경보호지구, 중요해수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이것도 두 문자를 일단 외워야 됩니다. 보호지구는 역중생이에요. 보역중생. 이거는 이제 외울 때 보여주세요. 요 말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보여주세요. 이거를 좀 콧소리를 섞어가지고 네 글자로 줄이면 보역중생 이렇게 됩니다. 보역중생. 그래서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문 환경 보호지구, 중요해수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 역사문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을 보호하는 건데 요 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 환경지구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특화경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는 거죠. 역사문 환경보호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데 여기까지 내용이 같죠. 근데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 및 지역을 보호하는 겁니다. 시설 및 지역의 보호.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데 끝에 가서 건축물이 보이면 특화경관지구. 지역의 보호 이 말이 나오면 역사문 환경보호지구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구별해 두시고 중요한 시설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는 거죠.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지구와 집단 칠학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실 때 칠학지구의 칠을 보면서 술 먹고 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술 먹고 취했어요. 술 먹고 취했으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자야죠. 취해서 집에서 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 칠학지구와 집단 칠학지구 두 가지 세분되고 이 중에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데 있는 칠학을 정비하는 거고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칠학을 정비하는 겁니다. 속일 때는 자연 칠학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라든지 집단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속이는 거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게 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칠학이 집단인데 요 집이 개집이구나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집은 개집.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유형개발진흥지구, 복합특정 이렇게 5가지 세분되는데 기능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세 가지로 일단 카테고리를 크게 나눈 겁니다. 사람들이 집 짓고 살면서 일도 해야 되죠. 산업유통. 놀기도 해야 되죠. 관광유형. 그래서 살면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나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는 거 주거, 일하는 거 산업유통, 노는 거 관광유형. 그리고 두 개 이상이 섞이면 복합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능들이 둘 이상 기능이 섞였다. 복합.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기능들 모두 다 제외되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은 주거나 공업, 유통, 물류, 관광유형 외의 기능이에요. 앞에 있는 요 기능들 제외한 뭔지 모를 어떤 기능. 그게 이제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앞에 기본 기능 세 가지, 주거, 산업유통, 관광유형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개발진흥지구가 주, 산, 관입니다. 개주, 산관. 여기다 두 가지 추가된 거죠. 복합과 특정. 그래서 개주, 산관, 복합, 특정. 여기서 5가지 세분되는 거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 두 가지로 세분이 되는데 방제지구는 기억하실 때는 그 방시혁 요분을 생각하면 금방 기억이 돼요. BTS 방시혁 있죠? 그분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방시자예요. 방시혁 여동생 방시자. 그래서 시가지와 자연인데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시가지니까 인구가 밀집한 이런 지역은 뻔한 거고 중요한 거는 시설을 개선한다. 이게 이제 시가지 방제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고 자연 방제지구는 자연이니까 토지 용도가 낮죠. 그래서 해안변, 하천변 이런 데인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어요. 다만 모르고 가서 건축해가지고 피해 생길까봐 건축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건축 제한.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자연 방제지구는 건축을 제한하는 건데 어느 게 시설 개선인지 헷갈리면 시가지 방제지구가 시안의 시.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가 시설 개선이고 자연 방제지구가 건축을 제한하는 거다. 그래서 구별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용도지구는 종류와 세분을 일단 외우시면 용도지구 정리할 내용의 70%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그런 일부 내용을 좀 추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복합용도지구는 세분은 안 되는데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정 못합니다. 세 군데만 지정하는데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은 일일계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일일계. 친목계를 매일매일 했다 생각하면서 친목계를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말하는 친목계, 일일계. 그래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인데 주의할 거는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왜냐면 상업지역은 이미 너무 복합적이에요. 굳이 복합용도지역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인데 여기다가 입지를 완화하면 더 편리한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일반 공업 지역에서 공업의 편익을 더 확실하게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만 딱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 범위는 3분의 1인데 지정 대상이 일일계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도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용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용도지구 그 종류 3분에 관한 사항을 좀 잘 정리해 두시고. 자, 다음 테마 6번입니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용도구역인데 용도구역이 총 7개가 있죠. 용도구역에는 계도, 수시, 입복도 총 7개의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개도 수시로 밥 먹는데 사람은 방에서 먹고 개가 밥 먹을 때는 입으로 먹는데 복도 나가서, 그래서 개도 수시 입복도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시가와주정구역, 그리고 입체복합구역,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인데 그동안 뭐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원구역 등등 뭐 수시로 나왔어요. 시가와주정구역도 그렇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복합용도구역과 도시혁신구역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걸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인데 교재는 24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혁신구역 지정인데 도시혁신구역 지정은 공간제고자계획 결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공간제고자계획 결정권자라는 거는 시도의사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주의할 거는 도시공간 결정권자는 대도시가 있지만 공간제고자계획 결정권자에는 대도시장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없고 원칙은 시도의사가 예외로 국장, 이 사람들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또는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리고 주요 기반시설 연계해서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데 그중에 유효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이런 데다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문제 나올 수가 있죠. 다음 중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으로 옳은 것만 묶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문장으로 외우기 어려우니까 키워드로 두 문자를 따서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지역은 심자를 기억하면 중심지 연상이 되겠죠. 지역의 점이에요. 거점. 그러니까 점심이죠. 점심 먹었다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복합용도구역에서 점심 먹었다. 그럼 점심 먹고 유휴 좀 쉬겠죠. 그래서 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은 점심 먹고 놀았다, 유휴 이렇게 해서 지정 대상 지역으로 3가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혁신 계획의 내용은 이거 따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도시혁신 구역 안에서는 필요한 내용 모두가 다 도시혁신 구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뭐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도시혁신 구역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데 이것도 뭐 특별히 중요한 사항 아니고,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용도지구 제한은 보통은 조례를 정하고 조례가 아닌 것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뭐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법들이 있는데 도시혁신구역 안에서는 제한 내용을 도시혁신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 안에서 필요한 내용 모두가 다 계획으로 정해지니까 행위제한마저도 도시혁신 계획으로 정하는구나 이렇게 하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참고사항 중에 기억할 사항들이 일부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공간제고자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따르지 않고 도시혁신구역 지정 또는 도시혁신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은 지정이 의지되는 경우가 아까 3가지 있었죠. 매립지 특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의지되는 사항들, 관리적 특례 이런 게 있는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지정 의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제고자 계획을 결정해서만 지정을 해야지 저절로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는 그런 특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아예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개발법에 따라서만 지정하라. 다른 법에 따라서 저절로 지정되는 상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 하나 좀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실효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 실효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실효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실효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효력을 잃는 거는 3년 안에 지구 단위 수립할 때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효력 상실하는 거는 5년 안에 계획대로 사업 안 할 때 효력 상실합니다. 그와 똑같이 지구 단위 도시혁신구역이 효력 상실하는 거는 3년 안에 도시혁신계획을 수립 안 하면 이 도시혁신구역이 효력 상실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혁신계획은 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5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 상실한 건 다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구역이 효력 상실되는 게 있고 계획이 효력 상실되는 게 있어요. 구역의 효력 상실과 계획의 효력 상실. 구역이 3년이고 그다음에 계획의 효력 상실하는 게 5년인데 헷갈리면 구역 효력 상실은 구자를 보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구자를 써보면 하나, 둘, 셋, 3회기죠. 그래서 구역 효력 상실은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획의 효력 상실은 개짤 써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회기죠. 그러니까 계획의 효력 상실은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여기 이제 반복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효력 상실하는 거는 3년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효력 상실은 5년이고 도시혁신구역 효력 상실 3년, 도시혁신계획 효력 상실 5년. 뒤에 복합용도 구역 효력 상실은 3년, 복합용도 계획 효력 상실은 5년입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 효력 상실 5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계획이 효력 상실하는 건 기본 5년이고 구역이 효력 상실되는 거는 3년이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싹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의지되는 사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에서 적용 특례사항을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혁신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6개가 있고 이게 단답형으로 나오기가 쉬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등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 그리고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 그리고 그 학교용지 조성 개발 기준, 이걸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런 내용들 그냥 기억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키워드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주택 배치 등,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그리고 미술작품, 공개공지, 그 다음에 공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 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기억할 때는 일단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죠. 근데 학교 가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미술 공부를 주로 했어요. 영어도 수학도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미술 공부를 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우시고 근데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는 교실에서 할 텐데 미술 공부는 공원에 나가서 미술 공부한 겁니다. 학교 가서 주로 미술 공부를 했다. 미술 공부할 때는 공원 나갔다라고 생각하면서 6개를 좀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주로 미술 공부를 한 거죠. 미술 공부할 때는 공원 나가서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미술 공부는 공원 나가서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고요. 나오면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그대로 풀려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니까 그냥 외워두시고요. 복합용도 구역인데 복합용도 구역도 공간 제구자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고 예외로 국장이 지정하는 거고 대도시는 없다라는 걸 주의해야 되죠. 복합용도 구역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은 지역인데 산업구조 경제활동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한 지역, 복합적 토지용.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데 그중에 복합용도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지역이 둘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도 문장을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복합적 토지용, 단계적 정비,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 복합적 이용, 단계적 정비, 그리고 통합적 관리. 그래서 이걸 두 문자로
복통정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 배가 아프면 복통이죠. 배가 아플 때 먹는 약 복통정이에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은 점심 먹고 놀았다 유휴. 그다음에 복합영도구역 지정 대상은 복통정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좀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복합영도 계획의 내용은 여기도 뭐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고려사항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요 실효에 관한 사항과 특별건축 의제되는 사항은 도시혁신구역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합영도구역 효력상실, 구역 효력상실은 3년이고 복합영도 계획의 효력상실은 5년이고 그건 동일하고 그다음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사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도시혁신구역과 함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영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여기도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까 도시혁신구역 안에서는 도시혁신 계획으로, 복합영도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복합영도 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그래서 도시혁신 구역하고 복합영도 계획이 복합영도 구역이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테마 7번에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공개시설 사업 관련해서 오랜 기간 사업 안 할 때 그 관련된 조치들이 있고 그 중에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죠. 매수 청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재는 256페이지입니다. 매수 청구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 시설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겠죠. 근데 도시공개시설에 관한 계획결정고시가 되고 10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년 안에 시설 설치가 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때 매수 청구를 하는 거고 단 주의할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 이때는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 지목은 대가 돼야 된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소유자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이걸 포함을 하죠.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정착물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요 사람들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은 길지만 핵심 표현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요건 10년 안에 사업 안 한다. 지목은 대다. 단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 못한다. 이 내용들이 딱 구별이 돼서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의무자는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 매수 의무자입니다. 매수 청구를 여기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광시군이 원래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매수 청구를 여기다 하는 거고 다만 예외로 시행자가 정했으면 그 시행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시행자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시설 설치 또는 관리관에서 의무가 있는 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그 설치관리 의무자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설치할 의무자와 관리할 의무자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때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니까 설치 의무자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원칙은 특광식은 예외로 시행자 또는 설치관리 의무자예요.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청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먼저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죠. 알리는 이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하고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알려야 한다는 6개월이에요. 그리고 매수하기로 알렸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해야 한다는 2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외워두셔야 되죠. 알려야 한다 6개월, 매수해야 한다는 2년. 그리고 매수할 때 대금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죠. 근데 예외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발행하는 거고 지자체도 무조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소유자가 원할 때 또는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매수할 때 가격 절차, 가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이 법률, 이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관해서 따로 정리하고 있는데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 내용은 조례로 정해주고 채권의 이율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율은 조례가 정한다. 속일 때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또는 뭐 지자체 장이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속여요. 근데 그러니까 이율은 그냥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채권이 워낙 잘 나오니까 이 채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특징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요. 채권인데 이름에 도시가 있을 때 나중에 뒤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채권이 또 나와요.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도 이름에 도시가 있고 도시공개시설채권도 이름에 도시가 있죠. 그래서 채권 이름에 도시가 있을 때 공통점이 채권 이름에 도시가 보이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채권 발행을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고 세 번째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나왔는데 이름에 도시가 나오면 이 세 가지가 먼저 바로 생각나야 돼요. 발행 지자체, 상환기간 10년, 이율, 조례. 그러니까 도시공개시설채권이니까 발행은 당연히 지자체, 상환기간은 10년이 되는 거고 이율은 조례가 됩니다. 나중에 도시개발채권도 발행은 지자체가 발행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시도의사가.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10년인데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율 똑같이 조례고 그래서 채권이 잘 나오니까 이 공통점 꼭 같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이걸 준용하는데 아까 매수할 때 가격조차는 공치법을 준용했죠. 반면에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리니까 채권의 발행은 지방재정법이다. 이 채자에서 점 하나 지우면 재가 되죠. 그래서 채권 발행이 재정법, 지방재정법이고 반면에 매수할 때 가격 절차, 가격은 기억자죠. 가격 기억자. 그러니까 기억자 공치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를 안 한다. 이때 이제 허가받아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허용되는 사항이 모두 다 3층 이하예요. 건물은 층수가 3층 이하.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이 허용되고 근린 생활시설 중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단란주점, 안마의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요 네 가지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네 가지를 다단, 노, 아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게 매수 청구하려면 10년 동안 기다리죠.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노안이 되면 얼굴이 노안이 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얼굴이 노안이 됐어요. 한 번에 노안된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노안이 된 거죠. 그래서 다단 노안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안마의술소 이 네 가지 제외. 여기까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이 워낙 잘 나오니까 핵심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테마 8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지구단위 계획도 잘 나오는데 구역 지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좀 편하게 정리가 되니까 구역 지정에 관한 것만 정리를 해보죠. 교재는 26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도심과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계획 결정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도 결정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따로 외울 사항은 아닌 거고 다만 어디다 지정하느냐 지정 대상이 하는 사항인데 먼저 재량적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지정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부터 다시 보면 다음 같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등 많이 나오죠. 이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행령으로 정한 세세한 내용까지 하면 2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수가 없고 이 내용들 다 뭐냐면 개발되는 지역이죠. 이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되겠죠. 정비구역으로 개발되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개발되고 대지중사업지구로 지정돼서 개발되고 다 개발되는 지역들이에요. 아니면 용도지구 여기 지구자가 있죠.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구자가 있죠. 대지중사업지구 등등.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나오면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단어 두 개를 생각하면서 푸시면 되는데 단어 중에 지구자가 보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니면 개발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어 두 개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지구 아니면 개발인데 용도지구, 그다음에 개발되는 지역이고 정비구역으로 개발되는 거고 택지개발 지구자도 있고 개발되는 지역이고 대지중사업 지구자가 있고 마찬가지로 개발되는 지역이죠.
산업단지로 개발되죠.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관광특구로 개발되고 그 다음에 8번 내용은 개발장벽 등에서 해제되면 그래서 개발이 되겠죠. 개발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개발되는 지역 이런 데다 지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니까 이거 일일이 외울 건 없고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어 두 개가 생각나게 된다. 첫 번째 지구자가 있거나 아니면 개발되는 지역이거나 이럴 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구역 의무 지정해야 한다.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 표현이 나오면 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맞게 되는데 첫 번째가 정비구역에서 또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의무 지정 대상 첫 번째로 정택 10년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택 10년. 사람 이름 정택 이렇게 외우세요. 정택 10년. 그 다음에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다음 지역인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인데 그중 첫 번째가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뭐 공원부터 보죠. 공원에서 또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게 키워드로 정확히 딱 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배우는 과목 중에 공시법 있죠. 공시법 선생님하고 술을 먹는데 안주가 필요하죠. 안주는 해삼이에요. 그래서 공시 해삼입니다. 공원 시가와 조정구역 해제되고 면적 30만. 이러면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세 번째가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바뀌었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었고 면적은 30만. 녹주3입니다. 월급을 주세요. 세 글자로 줄이면 녹주3이 돼요. 국가로부터 녹을 받죠. 주세요 이럴 때 주3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정택 10년. 정택 10년. 두 번째가 공시해삼. 세 번째 녹주3.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맞는 거고 여기 없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속이게 되면 정비구역에서 사업 끝나고 5년 지난 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구역 지정해야 한다가 나왔는데 정택 10년이 나와야 되는데 정택 10년이 아니라 5년이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또는 여기가 뭐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 끝나고 10년 이래도 틀리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택 10년 이렇게 키워드를 딱 외워놔야 되는 겁니다. 정택 10년, 공시해삼, 녹주3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외에서 지정할 때는 또 다음 같은 요건에 해당돼야 되는데 지정하라는 구역 면적의 50%가 계획관리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인 지역에 지정하라는데 도시외의 지역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개발 가능한 게 계획관리죠. 근데 계획관리를 100%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인 계획관리고 그럼 나머지가 계획관리 아닌 지역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계획관리 주변에 있는 토지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가 되는 거니까 이 지역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됐으면 그 개발되는 거니까 여기다 지정할 수 있는데 단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 요건이 주거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 그리고 특정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만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주거개발지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 그리고 특정개발지능지구니까 주특개라고 외워둬야 돼요. 주특개.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도시지역 외에 위치하면 어디든 다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또는 농림적 위치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구별되려면 주특개가 이제 정리가 돼야 계획관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는 주거와 특정이다. 여기 확실히 구별돼야 나머지가 정리가 되니까 주특개를 일단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라는 지역 여기서도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구단위 구역 지정형을 받고 그 다음에 테마 9번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거는 키워드를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기 좀 그거는 벅차니까 그건 생략했고 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내용은 단순한데 그래서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은 좀 정리를 하죠. 교재는 269페이지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제한하는 거고 다음 같은 지역에 제한을 합니다. 다음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1번, 2번은 보존할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4, 5번 3가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획 관련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보정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중에 그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중요한 계획 아니에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지구 단위 수립하고 있다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나 기반시설 부담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속일 때 여기를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요 구역을 하나 좀 주의해 두시고. 그다음에 제한 기간은 기본 3년, 연장은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3년, 연장 2년. 단 또 주의할 사항이 요 2년을 연장하는 거는 3, 4, 5반 요 사유 중에서 3, 4, 5의 경우에만 2년을 연장해요. 그러니까 보정 관련된 사항은 연장이 안 된다는 거죠. 기간 연장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최장 3년만 되는 거고, 요 계획 관련된 세 가지는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장 5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한은 이 내용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뭐 제한을 누가 하느냐 몰라도 관계없는데, 제한 사유는 보전이 두 가지, 계획이 세 가지가 있고, 제한할 때 기간은 3년 연장 2년인데 2년 연장하는 거는 계획 관련해서만 연장이 된다. 보전은 연장이 안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2년을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한다는 것도 주의해 두시고. 다음 테마 10번에 성장관리계획인데,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은 특광시군이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여기서만 지정해요. 성장관리계획은 한마디로 난개발을 막으려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건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난개발 문제가 아예 없어요. 다 계획대로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주상공은 해당 안 되고, 나머지 미개발지, 녹관농자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요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속이면 다 이제 요 지역 자체를 바꿔 속이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대상, 녹관농자 여기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는 도시공약 이반 결정 절차와 똑같으니까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 뭐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 심의 동일한 절차를 거치니까 따로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획의 내용은 뭐 기억 안 해도 관계없어요. 난개발 막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완화를 하는데 건폐를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건폐 완화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50 이하 범위 내에서,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3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가 되는데, 요거를 일일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건폐율 완화는 더하기 10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원래는 40이죠. 더하기 10을 하면서 50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건폐율이 모두 원래 20이죠. 더하기 10을 하니까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 완화는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용적률의 완화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완화가 됩니다. 근데 완화되는 비율은 건폐율이 완화되는 비율과 같아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이 40이던 건폐율이 50으로 늘었죠. 이걸 더하기로 보면 10을 해 50이 되잖아요. 더하기 10인데 용적률 완화는 곱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0 곱하기 1.25를 해야 5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폐율은 더하기 10을 해서 40이던 건폐율이 50으로, 용적률은 40이던 건폐율이 곱하기 1.25를 하면서 50이 되는 거니까 125 이렇게 125% 범위 내에서 완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동일한 비율로 완화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빈노롭게 나오니까 건폐율 완화 더하기 10, 용적률 완화는 계획 관련해서만 125. 그래서 이걸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재검토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거는 생략하고요.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도 빈도가 매우 높게 나온 사항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사항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상호간에 중복해서 지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게 한다. 한마디로 부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 그래서 하게 위해서 이 말이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지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역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생각나야 돼요. 근데 여기 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잘 보시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여기도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 그다음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강시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하는 지역은 완화되는 지역, 20% 이상 증가되거나 높은 지역. 그래서 단어로 탁 끊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20% 완화 이완 이렇게 외워두세요. 영화 배우 김태 있죠? 그 남동생 이름이 이완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이완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이는 20% 증가된 지역, 20% 이상 높은 지역, 완은 완화되는 지역. 속일 때는 강화되는 지역 이렇게 속이거나 또는 10% 증가될 때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완, 20% 완화. 이 정도만 딱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이 주민 의견을 들어서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안 들어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히 주민 의견 들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지정 절차상 당연히 심의 거치고 알려드리니까 보시라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고,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기획에 반영을 해야 되죠. 비용의 부과, 산정기준 이건 빈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요거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건 자세한 건 기억 못 하더라도 요 핵심 내용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 대상이 되는 거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중축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200초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중축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만큼만 부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나는 만큼. 그러니까 중축의 경우 중축을 통해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기존 건물을 다 해체하고 신축할 때 기존에 있었던 건물 부분만큼은 부과하면 안 되고, 신축하면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감 부담률이라든지 체납 등등에 관한 거는 잘 나온 사항이 아니니까 다 생략을 하고요.